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카인드 사장 이강호입니다. 오늘 PPP 활성화 및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말이라 바쁘신 중에도 귀한 노력을 해주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부 김판문 국장님과 늘 저희 연구를 잘 챙겨주시는 해외건설정책과 안전의 과정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수자원공사 한상조 차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준 연 500억 불 달성,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지를 위하여 카인드 자본금을 2조 원으로 늘려서 기업을 지원하고 또한 수출 전략회의 개최, 수주지원단 구성 등 여러 정책과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건설 시장은 금융을 동반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 카인드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카인드는 우리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에 참여하는 등 정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환경에 발맞추어서 해외 PPP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가고 PPP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첫 설명회에 이어 이번에 2차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의 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우리 기업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함께 투자를 하는 카인드는 원팀 코리아의 해외 수주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금 오늘 참석해 주신 해외건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카인드에 대한 성원과 관심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 해외 PPP 사업에 활발한 진출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판문입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해외건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주셔야 주신 카인드 이강호 선생님 그리고 허태수 선생님 그리고 민주회 여러분들과 오늘 사례 발표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한상조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지난 7월 열렸던 1차 설명에 이어서 2차 설명을 있었는데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미취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딱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후속적인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어렵고 여건이 어렵지만 그런 게 오히려 해외 건설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임기내 세계 4대 강국 그리고 수주 500억 불 목표로 건설 정책의 우선에 두고 해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고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이 그동안에 우리 해외 수주가 너무 금액에만 집중하는 것 같고 고부가 가치하고 좀 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PPP 사업인 것 같습니다. PPP 사업은 사실 워낙 규모도 좀 크고 또 장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이 단독적으로 좀 추진하기 좀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카인드를 비롯해서 해외건설계 이런 데서 사업 타당성 조사 같은 것도 해주고 있고 또 법률 서비스도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돈이 지원이 안 돼서 수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안전지시까지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만 잘 발굴을 치면
ECA, 우리 공적 금융기관에서 전부 다 좋은 조건으로 융자 지원 등을 하겠다고 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벌써 8월, 10월에 벌써 2번이나 대통령이 이상형제 인계인권에서 해외 건설을 강조하셨고, 지난주인가요? 원스타 해외 수출 지원단을 설치를 해서 토탈 서비스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한판 실제로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우리 MBA에서 들고 왔었고, 아마 이런 국가 간의 고위 외교 활동이 연이어서 계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건설은 돈도 돈지만 우리나라의 브랜드를 또 하나의 행사하는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많은 참여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회가 이렇게 많은 게스트가 진행된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연말인데요. 정리 잘 하시고 새해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인드 사업개발본부를 맡고 있는 임한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우리 기업들이 지난 한 20년간 어떻게 해외 개발 사업을 해왔고 그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어떤 한계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카인드 직원들과 같이 이제 자료를 연구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상당 부분이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듣는 분 중에서 마음이 언짢더라도 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외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보고요. 그 해결 방안 측에서 이제 카인드를 활용하는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카인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외 개발 사업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해외 개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느냐로 저희가 생각하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짧게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개발 사업을 플레이어, 참가자 측면에서 보고, 두 번째는 프로덕트 측면, 산업별로 봅니다. 두 부분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이제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해외 개발 사업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타치하겠습니다. 물론 결론 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가벼운 제안 정도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우리 건설을 동반한 해외 개발의 역사는 한 90년대 후반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최초로 이제 이 해외 개발 사업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산발적으로 각 회사별로 특별한 전략이 없이 우연이라 그러면 좀 과장이면 얻어 걸린 기회를 갖고 성공한, 한국전력이 필리핀의 일리안 복합화력에 들어가 가지고 필리핀에서 크게 성공을 했다든지, SK건설의 멕시코 까데레이타 정유공장은 약간 하이브리드 타입의 본격적인 사업 개발은 아니지만은 사실 페맥스와 이제 연결된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대우는 베트남의 스타레이크와 김의중 회장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그 개발이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1년에 3천억에서 5천억씩 이익을 내고 있는 미얀마의 시액가스전 개발 등이 이때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초기 단계였고요. 본격화된 거는 2008, 9년부터 2010년 전후해서 그 회사들이 본격 추진합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회사가 4개인데 각 분야별로 삼성물산, 한국전력, 오늘 오신 K워터, SK건설, 지금 에코플랜트로 바뀌었죠. 근데 이 회사들의 특징이 사업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3개에서 5개 프로젝트를 하면서 복수의 성공 사례를 낸 팀들입니다. 그리고 요때 딱 맞춰서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같은 KECA 파이낸싱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 사업 개발은 한 15년에서 한 12, 13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발전 공기업은 한전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개별적으로 나머지 발전 공기업 한 5-6 군데들이 활발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된 반면에
건설사들은 이제 중동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고 오히려 국내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 되면서 해외 사업이 많이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국내 건설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면서 이제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 가운데 이제 카인드가 발족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 해외 도시 개발, 해외 부동산 쪽에 대한 국내에 넘치는 그 금융 유동성을 중심으로 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한 4개의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일단 건설회사들 대부분은 EPC 사업에서 경쟁력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개발 사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디벨로퍼로서의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고 밸류 체인을 확대하는 과정인데 이제 각사별로는 전략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건설사들이 사업 개발을 위한 개발 비용이라든지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EPC 수익 범위 내에서 투자해라 뭐 이러는데 사업 개발하기에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사들이 있는데 뒤쪽에서 좀 보면은 SK 에코플랜트가 제일 리더인데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화공, 그다음 수력 발전, 도로 이런 걸 동시에 축을 했어요. 그러다 그 뭐 다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조금씩 이제 트러블이 있으면서 최근에는 도로에 굉장히 집중해서 도로로 가고 있고 도로로 가면서 이 성공 사례가 쌓이다 보니까 성공 사례에 관련된 그 실적과 경험 그리고 이제 인력들이 좀 전문적으로 갖춰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는 좀 특이한 게 GS건설이 그 좀 후발주자입니다만은 호주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노스이스트 링크라든지 인랜드 레일웨이라든지 3건을 입찰했어요. 호주 시장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고 이 초기 사업 개발비가 많은 시장인데 선택적으로 전략을 잘 성공을 시킨 그런 사례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건설 부문인데 건설 부문은 EPC 수주 위주의 그 마이너리티 전략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메이저 플레이어들하고 파트너링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주로 발전이라든지 물론 병원도 했습니다만은 이쪽에 중심이 돼서 최근에는 뭐 필리핀 공항이라든지 자카르타 MRT 넘버 4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우디의 아말라 프로젝트 여러 프로젝트들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프라 공기업인데 사실 인프라 공기업들 중에서 교통 인프라 부분 이게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수익 모델의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 개발의 시간이 많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공기업들이 대부분 설계, 감리, 컨설팅 같은 이제 그 맨파워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ONM을 창출할 수 있는 ONM 기회를 창출할 투자 개발 사업에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개발은 사실은 이거는 인프라보다 수익 모델이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분양이라든지 이 밸류 상승에 이제 의존하기 때문에 PF가 아닌 코퍼릿 파이낸스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 인프라나 도시개발 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그 실적이 없어요. 트랙 레코드가 부족하고 지금까지 이제 예타가 투자에 많은 걸림돌이 됐던 것 같다. 그 두 가지 요인에서 이제 한계를 좀 느끼고요. 대신에 K워터가 굉장히 적극적인 그 실적을 갖고 갔는데 이게 뭐 우연인지 환경부 이관된 다음부터는 해외 개발 사업도 좀 잠잠해지고 수장공사 나오셨는데 그 전문 인력이 많이 양성됐는데 그 전문 인력들도 조금 많이 흩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적들 보면 수장공사가 이제 많은 수력 발전 중심으로 했고 조금 이따 발표할 까리안 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15년, 20년 가까운 그런 노력의 결과죠. 도로공사가 알마티에 마이너로 참여를 했고 LH가 이제 산업단지 2개를 하고 있고요. 인천공항공사는 M&A로 지금 인도네시아 바탐 공항에 들어가 있고 한국공항공사가 이제 몇 가지 사업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이에요. 에너지 공기업 부분들은 굉장히 좀 활발했던 편입니다. 한전이 그렇게 갔고 그 한전은 이제 필리핀에서 시작했지만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이제 협력을 굉장히 잘하고 한전이 특이하게 수력을 안 했어요.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최근에 신재생으로 많이 가고 있고 원전 수출 진행되고 있고 발전 공기업들 보면 회사마다 특징이 있어요. 중부발전 항상 2대 주주로 가는데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간다든지 남동발전은 수력 신재생, 남부발전이 이제 미국의 가스 복합 시장을 뚫어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죠. 최근에 이제 나일스 복합화력이 완공되고 저희랑 트럼블 복합화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회사마다 좀 특성이 있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그 기업군 중에서 해외 개발 사업을 제일 잘하고 있는 파트가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가스공사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실적을 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각 회사별로 포트폴리오들이 쭉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마다 좀 특색이 있고 회사마다 다양한 나름대로의 성공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무역상사, 종합무역상사라 그러던 부분인데 전에는 이 종합무역상사가 해외 개발 사업의 리더였어요.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사업 개발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고 LX, 현대, SK 다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하고 GS는 아예 GS가 아니고 쌍용인데 주식회사 쌍용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가 바뀌면서 사업 체계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신에 최근에 에너지를 전문으로 하는 디벨로퍼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에너지, 대림에너지, 포스코에너지들이 IPP, 그 민자발전 사업하고 그 중에서도 신재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가스를 갖고 있는 가스를 서플라이 체인을 잡고 있으면서 LNG 터미널, LNG 발전소로 가는 SK나 GS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그 새로운 신흥 강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적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종합상사 쪽은 위축이 되면서 에너지나 이쪽 계열도 LNG를 많이 보고 있지만은 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같은 신재생으로 좀 많이 흐르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프로덕트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교통인프라인데 교통인프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인프라 공개할 때 투자비가 크고 사업개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상대방 정부가 충분히 선행 준비를 안 해놓은데 뛰어들어갔다가는 우리가 진도가 안 나가요. 굉장히 시간을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많고 철도, 특히 철도가 그런데 아무리 그 비용을 운임을 많이 받아도 투자비 대비 수익성이 확보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하는 아니면 제3의 원조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등의 이제 수익성 제고 방안이 필요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이제 교통인프라입니다. 그런데 교통인프라는 뭐 시공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향후 운영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도로에서는 국내에서 SK 에코플랜트하고 GS 건설만 실적을 갖고 있어요. SK는 5건의 입찰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최근에 한두 건 이제 떨어지면서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GS가 호주에서 입찰형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제 도로공사가 O&M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투자개발 사업에 최근에 많이 나서서 좀 반갑습니다. 카작 알마티에는 뭐 마이너 지분으로 참여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브라운필드 사업도 모색을 하고 있고요. 시장별로 보면은 선진국 입찰 사업을 하는 이제 SK나 GS 같은 데 보면은 수익 보장이 명확하고 PF도 잘 되지만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진입 장벽도 높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다른 글로벌 강자들하고 파트너링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가는 이제 1군 그룹이 있고 개도국의 국채 사업은 unsolicited proposal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제한형으로 추진 가능하지만은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어떻게 타당성을 갖느냐. 그다음에 수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G2G 협력이라든지 ODA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업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카인드 입장에서는 방글라데시, 케냐 뭐 여러 프로젝트들을 여기 도로는 이제 방글라데시, 케냐 등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철도는 더 어렵죠. 컴포넌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 국내에서 메인 디벨로퍼가 없습니다. 철도가 첫 번째는 국가기관들은 이제 투자에 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사들은 이 철도를 럼선 턴키로 한국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철도 하나 하려면 한
4개나 5개 컴포넌트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해외 개발 사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외 개발 사업 EPC 할 때 그 PF를 하면 조건이 럼섬 턴키인데 럼섬 턴키 안에 싱글 포인트 리스폰서빌리티, 한 사람이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 철도에서는 그런 시공사가 이제 없는 게 지금 현실이죠. GS건설이 최근에 호주 인랜드 레일웨이에서 이제 수주 실적은 안 잡혔습니다만은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EPC 중심이고요. 카인드가 이제 팀 코리아를 통해서 G2G 베이스로 추진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최대한의 성공을 얻어낼 수 있도록 카인드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뭐 공항은 더 어려운데 결국 공항이라는 거는 그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으로 하는 이유가 이 AP라든지 옵테이커라든지 수익 보장 장치가 공항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어디였어요? 인천공항사, 한국공항사 이제 여러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공항이 또 규모가 큽니다. 거대한 자본을 어떻게 끌고 가서 성공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근데 결국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공항 운영 역량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해외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발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발전은 사실은 우리가 발전이라 그러는데 발전, 송전, 배전이 나눠져 있고요. 원래는 이 발전이 정부 독점 공공재였지만은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IPP 민영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연료 공급 주기기 중요한 건 있고 시장에 보면은 여러 선수들이 있어요. 발전 시장에는 사실은 각 나라의 국영 전력 회사들도 참여하고 글로벌 발전 디벨롭, IPP 디벨로퍼들도 있고 일본의 무역 상사들, 우리 삼성물산까지 포함되고 지역별로 또 새로운 그 디벨로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데랑 경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랑 협력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선택을 해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발전만 많이 봤는데 발전소를 많이 짓다 보니까 오히려 송전 배전 쪽에 보틀렉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IPP가 아닌 뭐 ITP, 그 트랜스미션 프로바이더 사업들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GS건설이 열심히 보고 있는데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발전 사업 보면 한전이 70년대 필리핀에서 쭉 해서 지금 필리핀 4대 IPP 업체로 올라가 있는데 필리핀 3대가 원체 막강합니다. 그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글로벌 플레이더라고 협력을 해서 요르단, 사우디, UAE,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여러 사업들을 성공리에 운영을 하고 있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공급이라서 송배전, 에너지 효율화, 다른 쪽의 사업계도 보고 있고요. 발전 공기업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사별로 이제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뭐 건설사들도 보면 삼성물산이 이제 발전 쪽에 많이 활약을 했고 두산 에너빌리티죠. 거기는 EPC를 중심으로 참여를 했는데 개발 사업은 좀 적극적이지 않은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가스 복합 화력이 퇴조하면서 신재생으로 바뀌고 있어서 건설사가 먹을 수 있는 그 EPC의 몫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전문 개발 회사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가 뭐 중심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가고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에 관련해서 소재, 모듈, 시공, 운영을 연결하는 그런 밸류 체인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 에너지 솔루션 뭐 그다음에 하나 에너지죠. 하나 에너지, 하나 토탈, 하나 큐셀 뭐 이걸 연결하고 있고 LNG 쪽에 이제 플레이어들이 LNG 투 파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자원 부분이에요. 수자원 부분은 크게 수력, 담수, 수처리, 폐수 처리로 이루어지는데 그 뒤쪽에서 보면 수력 발전은 국내 발전 공기업들이 한전 빼고 대부분 수력 발전 한 번씩 타치했어요. 근데 이게 딱 보면 국내 발전 공기업
또는 수자원공사가 건설사랑 협력해서 인도네시아의 2건, 뭐 라오스, 파키스탄, 네팔, 조지아, 솔로몬 아일랜드 뭐 이렇게 쭉 가고 있고, 현재 파키스탄에서 2~3개가 추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좋은 협력 사례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이 오지고 건설이 어렵고, 저희 용어로 생토목이라 그러는데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굉장히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발전의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해수 담수하는 국내 업체들이 좀 EPC 경쟁력을 입지만은 투자 개발 사업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되면서 GSA가 스페인의 이니마라는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 오히려 실적을, 카인드가 한번 졌죠. 오만에서 저기 두산중공업 카인드가 GS 이니마한테 한번 졌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수철이는 이제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그 수자원공사가 이제 좋은 실적을 만들고 있고, 태영이 방글라데시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폐수는 10년이 넘은 이런 실적 같고 현재 별다른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진행을 하면은 오일앤가스 부분인데, 오일앤가스는 그 국제적인 IOC, NOC들 있죠. IOC가 뭐 BP, 쉘, 엑슨모빌, 뭐 토탈, SK 이런 데들이 IOC고, NOC는 이제 국가 국영석유공사, 아람코, NIOC가 이란이에요. 아드낙 UAE고, KPC 쿠웨이트, 뭐 빠르따미나 PTT, 페트로나스 이런 데들이 주도를 하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한국 그 해외 건설에서 수주 1위 부분이 오일앤가스 플랜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단순 시공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은 이 개발 사업으로 연결하기에는 이런 NOC, IOC 이런 데들하고 잘 연결되지 않으면은 좀 니치 시장을 찾던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몇 가지 이제 국내에서 추진이 있었는데, 보면은 SK가 옛날에 주롱 아로마틱스 싱가포르에서 잘 성공을 했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한국의 정유 회사들이 대부분 자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유의 시대는 아니라는, 전기차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국도 줄이고 있는데 해외 투자가 이제 쉽지 않죠. 대신 석유학 부분에서 몇몇 그 인더스트리 플레이어들이죠. 이거는 정유사보다는 제조 회사들이 이제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 한국 건설을 포함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주목할 게, 최근에 인도네시아 빠르따미나가 이제 그 재무적인 상황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갖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거나, 사우디 아람코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여기도 재무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핵심 부분을 아웃소싱해서 내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 건설사랑 카인드와 금융이 결합해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산업 플랜트 부분인데, 산업 플랜트 부분은 뭐 이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제조업의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환경 플랜트 부분에 대한 그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별로 지금 국내에서 이 EPC랑 이 사업 개발에 대한 그 선수가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민이 많지만, 앞으로 좀 산업 플랜트 전체 중에서는 그렇게 큰 앞으로의 포텐셜이 없지만은, 이 환경 플랜트 쪽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가면은 앞으로 시장을 좀 선점하면은 좋은 결과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도시개발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은 결국은 그 로케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향후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개도국은 경제성장률, 도시화율에서 필연적으로 이제 핵심 지역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선점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내는 수익형 부동산들이 나옵니다. 우리 픽스트 인컴, 뭐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 개발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건축, 주택 쪽의 EPC 경쟁력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해외에서 이 정도의 좀 단순한 기술이 요구되는 건축 주택 부문은 대부분의 그 나라의 선수들이나 아니면
후발 궤도국의 건설사들이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EPC 가격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현지의 오히려 컨트랙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내 자산 시장에 상당한 유동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외로 잘 끌고 갈 수 있는가 하는 금융공학적인 역량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베트남, 전에는 캄보디아, 미얀마 쪽에 있었지만 베트남이 굉장히 집중이 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선진국, 미국, 영국으로 가지만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요즘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들이 의외로 대기업보다는 의사결정이 빨라서 이 부동산 도시개발 사업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자기 자금 갖고 가요.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아니고. 그래서 베트남, 카자흐, 필리핀, 우즈벡, UAE 보면 각 지역에 좀 남다른 실적을 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우건설의 스타레이크 프로젝트하고 GS의 이제 나베 신도시가 막 시작을 했어요. 이 두 개가 좀 상징적인 대규모 신도시로서 우리의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H가 산단 위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지만은 어려운 게 좀 현실이고요. 롯데, 신세계, CJ 등 컨텐츠 많은 회사들이 좀 다양한 그런 복합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쭉 보고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 개발 사업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 이제 건설사들 중심으로 보면은 EPC 사업자에서 디벨로퍼로 간다 그러는데 실제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목적 사업이 건설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 사업이 제조업이거나 목적 사업이 유틸리티 운영업이거나 도로 운영업인데 그에 대한 이해라든지 운영 역량이 부족하면서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EPC 수주의 다른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소규모 CI로 들어가겠다 이러는데 사업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프라 공기업은 아직 개발 사업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트랙 레코드가 없다는 거죠. 어디 가서 해보고 실적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갖춰져야지 인프라 공기업들이 건설사, 금융하고 연결돼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역상사 아직 아까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 전체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에쿼티를 어떻게 잘 조달할 거냐. 그러니까 사업의 주인이 돼서 내가 자기 자본을 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한계가 많은 거죠. 물론 정부에서 GIF, PIS 여러 가지 만들면서 도와주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카인드의 설립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개발의 전문성이 없어요. 이게 성공 사례들이 없고 사업개발을 전문으로 인력이 양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 가진 글로벌 탑티어 인류들하고 붙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선수를 우리가 데리고 붙지도 못하고 사실 그런 선수들이 또 비쌉니다. 비싼데 회사별로 차별화된 인사 체계를 갖고 인력을 갖추고 교육하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서 장황한 이제 결론을 얘기할 테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외 개발 사업을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EPC, O&M, 먹거리 확보, 수주 확보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밸류 체인, 새로운 사업 다각화의 차원이다. 그리고 사업 개발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면서 올바른 투자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개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좋은 방법은 실전에 투입해서 실전의 결과를 내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팀코리아 얘기했는데 팀코리아를 구성을 해서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을 결합해서 세계 시장에 가는데 이게 팀코리아라고 꼭 퓨어 코리안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잘 연결해서 협력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성은 아까 인력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투자 재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앞에서 보는 남들 뻔히 아는 프로덕트가 아닌 그거는 그 다음이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카인드가 이런 사업 발굴부터 최종 투자까지의 모든 기능을 하는데 사업 개발에서 카인드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물론 카인드도 자체적으로 역량을 배양해야겠지만은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 개발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통상적인 그런 프로덕트가 아니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ICT라든지 남들이 하나 뭐 예를 들어 지적정보 시스템, 국토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택배 자동 분류 시스템에 가보니까 저 초저온 콜드체인 지난번에 백신 때 굉장히 히트쳤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카인드가 검토한 사업 중에서도 새로운 방향의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인드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시죠? 정부 차원의 해외 투자 개발 전문 기관입니다. 발굴, 개발, 시공, 운영, 금융을 전반적으로 리드하면서 코 디벨로퍼, 코 인베스터 역할을 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 개발형 사업을 지원하는 이제 기관이고요. 뭐 이 카인드의 투자 방식이라든지 투자 가이드라인은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카인드가 실제로 투자에 적용한 거예요. 카인드가 대부분 지분 투자만 한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20여 개 프로젝트를 보니까 지분 투자를 하지만은 지분 투자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하이브리드 타입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19개 프로젝트 4억 5,600만 불에 대한 투자 승인을 냈는데 이 중에서 한 3건, 4건 정도는 입찰이거나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입니다. 카인드는 우리가 투자를 결심을 했고 최종적으로 투자가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한 4년 반 동안 이 정도의 저희가 성과를 이뤄냈고요. 뭐 거기 대표적인 사업들 사진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카인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FS 사업, KCT 네트워크 사업, 기재부의 이코노믹 이노베이션 파트너십 프로그램 같은 위탁 사업을 또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개발 사업을 직간접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GI 펀드, PIS 펀드를 통해서 카인드와 같이 또는 카인드와 별개로 사업 개발에 투자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의 사업 개발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인드가 이제 G2G 베이스 PPP 협력 체계를 이제 가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의 이제 PPP 조인트 플랫폼 지금까지 4차를 하면서 5개의 우선 사업을 발굴해 놨고요. 우선 협력 사업을. 그리고 파라과이 아순시형 경전철은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저희가 G2G 베이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리랑카는 저희가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내각 승인을 한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현재 스리랑카 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끌고 갈지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해외 사업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제 결론인데 먼저 저희가 한 100개 정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 개발 사업 성공 실패 사례를 분석해 봤어요. 성공의 공통 원인이 뭔가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저희가 발견한 게 사업 개발의 의사결정권. 사업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지분을 투자해야지 성공이 높더라. SK가 처음에 한 사업들이 다 성공했는데 전부 대주주로 간 사업들입니다. 대주주로 간 사업만 성공을 했어요. SK가 한 10개 정도, 10개 이상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소액주주로 간 사업 중에 성공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 개발에 자기 결정권을 못 갖고 사업 개발을 주도하면서 그 우리 역량을 투입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고, 그 국내 그 발전공 기업들 K워터 여기 수자원공사 다 마찬가지. 한전이 거의 대부분의 사업에 대주주로 들어갔고 남부발전, 남동발전, 수자원공사 다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좀 많이 들어간 경향도 있어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외 개발 사업 혼자 못합니다. 뭐 K 팀 코리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글로벌 파트너도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그 나라에서만 특화된 그 나라의 현지 사정에 밝은 로컬 파트너가 있고,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그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이제 파트너들이 있는데, 이 한국전력이 보면 가장 그 우수한 협력 사례입니다. 미쓰비시 스미토모, NL은 이태리 전력공사인데 아쿠아 사우디고요. 바리또 퍼시픽, 인도네시아, WHB 말레이시아 뭐 이런 식으로 각 특색에 맞는 주로 글로벌 플레이어 중심으로 가면서 일부 로컬 파트너들이 있는데 파트너링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SK 경우도 유라시아 터널, 라오스, 카작,
터키, 차나칼레, 영국 보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서 SK가 갖고 있는 역량, 파트너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결합해서 사업에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사업 개발에 대해서 명확한 목적이 합의가 되고 투자 정책을 가진 상태에서 투자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인력, 뭐 조직 인력을 갖춘다는 게 아니라 우수한 조직 인력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 걸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뭐 제가 다른 케이스는 많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한전과 SK가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대응을 했던 것 같다. 이번엔 실패한 경우입니다. 실패한 경우 컨트리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컨트리 리스크가 과도한 경우는 어렵죠. 일단 그 PPP 등을 위한 리갈 프레임이 없거나 수익 보장에 대한 그런 개런티가 있더라도 국가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은 경우 파이낸싱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사업 구조, 딜 스트럭처링입니다. 사업에 확실한 주체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 구조는 굉장히 그 심플하게 그러면서 그 위기에 강한 체제로 가야 되는데 보면 십시일반으로 뭐 에쿼티를 모아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그 잘 갈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사업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잘 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실패한 프로젝트 보면 사업 구조가 복잡하고 사업 구조가 취약해요. 그리고 앞에 경쟁력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 앞에 저기 성공 사례랑 뭔가 확실한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시공을 잘한다든지 내가 운영을 잘한다든지 내가 금융을 최고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 돈 자본금을 다 갖다 박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경쟁력 뭔가 한 방은 있어야지 사업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거지. 뭐 구조를 아무리 잘 지어고 파트너가 아무리 좋아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ESG를 비롯한 소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고민을 하면서 재무적으로 확실한 그 내부의 백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공 실패 사례를 갖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개발 사업을 잘할 수 있냐. 첫 번째 사업 구조가 제일 중요해요. 네트워크가 좋아야 됩니다. 다양한 그 딜소싱 채널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갖고 와야 되고 시장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의 능력도 있으면서 그 결과로 실적을 쌓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이게 빈익빈 부익배요. 훨씬 많은 사업 정보가 오면서 사업 기회가 옵니다. 그다음에 사업 구조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이 되죠. 일단은 전 사업 과정을 리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나만의 확실한 프로덕트가 됐건 지식이 됐건 그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파트너를 잘 확보해서 파트너 간에 필연적으로 오는 이해상충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결론이 파이낸싱이죠. 앞에가 잘 됐으면 파이낸싱이 잘 돼요, 사실은. 근데 파이낸싱은 프로덕트별로 맞춤형 다양한 금융 옵션을 평상시에 갖고 있으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MDB, ECA를 중심으로 금융기관과의 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론은 계약으로 납니다. 금융에서 맞춰지면 계약에서 나는데 정부와의 계약, 그다음에 그 사업의 최종적인 매출이죠. 미래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옵테이크 계약, 그다음에 각종 이 사업에 관련된 EPC, O&M 뭐 여러 계약들, 그다음에 주주 간의 계약들 이걸 하나씩 체계 있게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지속 가능한 그런 ESG 경영을 하면서 그 어드바이저리 그룹 전문가를 잘 구축을 하고 그 레슨스 런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서 반성 활용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PF가 수반되는 투자 개발 사업이라는 건 개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내심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신중하고 결단력 있는 의사결정을 갖고 가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회사에서 사업개발 전문가를 바라면서 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개발의 전문가냐, 어떻게 내가 사업개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냐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입니다. 일단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은 기능별 전문성과 그 상품에 대한 전문성인데 기능별 전문성은 뭐 여러 분야가 있죠. 기획이라든지 파이낸싱이나 법무, 시공, 운영, 뭐 기술 쭉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건 이 중에 하나는 월드 베스트가 돼야지 사업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나머지 분도
월드 에버리지는 돼야지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능별 전문성이고요. 상품별로는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은 대부분 한 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실적이 쌓이면은 하나 두 개를 더 갈 수 있는데 이과랑 문과가 좀 달라요. 이과는 깊이 하나로 가고 문과는 얕게 여러 개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리티, 해외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인데 이게 꼭 어학 능력은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라든지 적응, 국제적인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국제 시장에서의 협상 능력, 이걸 최종적으로 키워야죠. 그리고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저 경험을 몇 번 강조했는데 결국은 한 번 이상의 풀사이클, 사업 발굴부터 금융 종결까지의 성공 경험을 갖고 계속적으로 누적시켜가면서 전문가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사업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가장 바람직한 프로젝트 디벨롭먼트 매니저의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관리본부장 정기철입니다. 2019년도를 첫 시작으로 금년에도 해외사업개발 첫걸음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기관, 제도 개관 및 내년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지원 방향,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 신청과 신청 방법 안내 그리고 주요 질의에 대한 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 넘어가는데? 넘어갔다. 본 발표에서는 약 15분간 카인드 기관 개관 및 타당성 조사 지원 제도 개관, 2023년도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방향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인드 설립 배경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에 걸친 설명회 개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개도국 및 신흥국 인프라 건설 시장 확대 및 도시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고 정부 재원의 한계성 극복 및 민간의 창의성 요구로 PPP 사업 확대 요구가 있으며 일본 조인, 미국 DFC 등 주요국들은 정부 주도 PPP 지원기관 신설 및 지원 확대라는 외부 환경에 더해 국내 환경은 대형 사업 및 PPP 사업 대응 미흡으로 해외시장 수주 실적이 정체되고 있고 국내 민간기업, 공기업, 금융권의 해외 진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개발부터 프로젝트 전 단계에 걸쳐 팀 코리아를 견인할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해 부합하고자 정부는 해외건설 촉진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 기업을 지원하여 사업을 개발하는 디벨로퍼이자 해외 PPP 사업 지분 투자 및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카인드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카인드는 인프라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타당성 수사 지원 등 사업 개발부터 공동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 개발형 사업의 전생애 주기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PPP 전문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카인드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10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2018년 6월 8일 출범하였습니다. 대표적 특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 보증기관, 원조기관이 아닌 투자기관이며 코디벨로퍼로서 기업들과 함께 사업 초기부터 발굴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판서로서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펀드 투자자로서 금융기관들과 함께 인프라 펀드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령 및 주주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6월 공식 출범 후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 투자를 일호로 하여 폴란드 폴리머리 폴리체 PDH PP 프로젝트 투자 등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FS 및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 위스탁 협약 체결 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케냐, 방글라데시 등 총 4개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를 개소하였고 KCT 네트워크, EIPP 위스탁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컨설팅 기능 이관 등 지속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올해에는 경영평가 A등급을 달성하면서 국토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주 구성은 대한민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 이루어져 있고 자본금은 설립 당시 약 1,800억 원에서 꾸준히 늘어 금년 12월 현재 약 4,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지원 방식입니다. 사업계획 발굴에서부터 투자 실행 및 운영까지 단계별 공사의 지원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업기획 측면에서는 정부 대 정부 간 플랫폼 형성, 국내외 공공, 민간 및 국제기구들과 정례협의 등을 통한 수시 교신을 통해 사업정보 입수 및 공유하고 있으며 공사,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 등을 통한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정보 입수 및 공유를 위한 정보 포털 운영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개발 추진구도 확립 측면에서는 입수된 사업 정보를 한국 사업제안자 등과 공유하며 참여 의향을 취합하여 최저그 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근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설명회 등과 같이 앱이 본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척도 개선 향상 수주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정부 및 IFC, EBRD 등 여러 국제기구들과 협력 관계를 활용하고 있고 지분 참여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협상을 주도하고 진척도를 개선하며 다양한 전문성을 통해 수주를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융구도 공동 수립 및 최종적으로 수주 시 자금 공동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실행, 공사, 운영 수익 창출 측면에서는 지분, 채무증권, 펀드 참여 등 다양하고 폭넓은 투자 실행 및 공사, 운영, 돌입 시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며 여러 한국 파트너들과 공동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카인드 지원의 전반적 특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존 타당성 조사 지원 이외에 금년에는 제안서 작성 지원이 추가 신설되어 각각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초기 개발비를 비수고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두 지원 모두 동일합니다. 지원 방식을 보면 기존 타당성 조사 지원은 일괄 지원의 턴키 용역인데에 반해 제안서 작성은 총 비용이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 금액에 한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타당성 조사는 사업 제안자가 기술, 재무, 법적 분야의 타당성 조사 중 과업 범위가 조정 가능한 반면에 제안서 작성은 조사, 설계, 제안서 작성, 자문, 정비 등을 사업 제안자와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는 최대 건당 10억 원이고 제안서 작성은 건당 최대 20억 원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제안서 작성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제안자는 카인드 지원 금액의 10%를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투자 가능 분야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공사는 인프라, 플랜트, 도시개발 등 광범위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고 BOO 등 순수 민간 투자나 부동산 개발도 개별 실무 지원 가능하다는 점 등의 유연한 투자 정책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타 공공기관과 공동투자가 아닌 경우 500억 원 이상 투자 시에도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협의회 간사기관이면서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지원협의회 참여기관이며 GIF, PIS 등 다양한 국책펀드기관의 관리 및 투자기관으로서 카인드는 민간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타당성 조사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지원제도의 목적은 해외건설 사업자들의 초기 개발 사업비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타당성 조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여 해외 투자 사업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실행은 사업 제안자가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업들 중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카인드 주관하에 해당 용역 발주 및 용역 수행사를 선정하고 용역 과정을 함께 감독하여 그 결과물을 사업 제안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FS 비용을 직접 해외건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엔지니어링 협회 등과 같이 비용을 정산하여 매칭 지원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종전 2018년까지 타당성 수사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카인드 설립 후 2019년부터 국토부 카인드 위탁 협약 및 계약 체결을 통해 카인드가 주관하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카인드는 연간 위탁 계약을 매년 갱신하면서 확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연간 계획을 세우고 근본 사업 설명회 등을 포함하여 타당성 수사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수사 지원 관련 수혜구도 및 유의사항입니다. 타당성 수사 지원에는 크게 사업 제안자, 카인드, 용역수행사라는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먼저 사업 제안자는 카인드에 지원 신청,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카인드는 용역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다음에 카인드는 용역 수행사에게 용역 발주, 용역 감독, 대금 지급 행위를 하고 용역 수행사는 계약에 맞게 용역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업 제안자는 용역 수행사에게 정보 제공, 카인드와 공동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사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추후 발표에서도 언급되겠지만 본 사업은 완전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제안자는 조사비, 출장비 등 일부 자체 자금 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 제안자의 목표는 사업 수주일 것이고 팀 코리아 측면에서 카인드 지원의 완성은 공동 투자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의 구조상 카인드 역시 투자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에 이 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수행사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극적으로 용역 결과물의 사용권자는 국내 사업 제안자이며 본 사업은 사업 제안자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업 제안자의 요청 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발주 범위 및 성과품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자체 완결성을 가진 보고서를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법적 타당성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발주 범위와 각 분석 간 비중은 사업 제안자의 의도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의 경우 사업 제안자가 재무, 법적 타당성 분석을 자체 자금으로 부담하고 카인드가 제공하는 예산은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 100%로 사용하기로 하여 엔지니어링사가 단독으로 응찰, 수주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사업 제안자는 자체 자금, 자신들의 역량을 고려하여 초기 참여 시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발주의 과업 범위를 산정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성과품 처리 관련해서는 소유권은 국토부 및 카인드에 있고 앞서 언급한 대로 결과물에 대한 사용, 활용 권한은 사업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지원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타당성 수사 지원의 대전제 중 하나는 카인드가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 제안자의 추진 의지가 강하여 진척도가 높은 사업일 경우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본 타당성 조사는 조사관 지원 비중은 사전에 정해두지 않았으며 수주 가능성 및 수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 두었지만 1년 단위 예산 특성을 고려하여 주로 상반기에 사업 모집 및 발주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공모 사업은 G2G 신청 등 시기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상 지원 규모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공모 사업 범위는 첫째, 정부 간 협의 또는 합의의 이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둘째, 국제금융기구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업, 셋째, 공사에서 직접 참여 중이거나 참여를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건당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은 타당성 조사는 10억 원, 제안서 작성은 20억 원입니다. 용역의 범위, 난이도 등 다양한 사업의 특성 및 단계, 사업 제안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 예산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 예산은 금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2019년 69억 원, 2020년 73억 원, 2021년 98억 원, 2022년 127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상 지원 건수는 약 12건에서 15건으로 이 중 공모 사업은 8건에서 10건, 비공모 사업은 약 4건에서 5건 지원 예정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 사업 모집 공고는 12월 중에 개시 예정으로 약 4에서 5주간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2023년 1월 중으로 상반기 지원 대상 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2월 선정된 사업 용역 발주를 시행하며 4월에 하반기 지원 대상 공모 사업 모집을 공고하고 6월경에 선정 사업 용역 발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제안서 작성 지원 대상 사업 모집 공고는 연초에 개시 예정으로 수시로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홈페이지에 올해의 모집 공고가 게시되어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어 내년도 접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제안자 신청 방법 및 선정 절차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인드 정책사업실 타당성 조사팀장 고수연입니다. 앞서 발표한 기관 제도 개관 및 2023년도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지원 방향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타당성 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인드 FS 지원 신청 자격, 대상 사업 관련 상세 내용, 2023년도 지원제도 개요, 지원 신청, 사업 선정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신청 자격입니다. 카인드 FS 지원의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해외건설 촉진 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 사업자입니다.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해외건설업의 신고는 아래 13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될 경우 신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해외건설업 신고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고 자격을 갖춘 후 자료 화면에 명시된 4가지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 회원정보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 후 발급 가능합니다. 해외건설업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은 별도 신고 없이 해외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면제 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보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그 내용을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소리가 작아서 마스크 없이 벗고 소리가 작다고 네. 소리가 작다고 하셔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상사업 관련입니다. 대상사업은 해외건설 사업자가 사업 제안자로 개발, 건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인프라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와 연관된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기타 에너지 건설 관련 플랜트 사업 등 해외에서 수행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입니다. 더불어 산업단지 개발사업, 물류터미널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의 부대사업 역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법에서 정의하는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건설 플랜트 사업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또는 이와 연관된 사업의 포함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에너지 건설 플랜트 사업 등은 건별 검토를 통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네.
지원 규모는 타당성 조사는 10억 원 이내, 제안서 작성 지원은 20억 원 이내입니다. 지원 실적의 경우 올해 2022년도에 총 13건의 사업을 지원 중이며 지원 국가 세부 내용은 왼쪽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지원 국가 분포는 아시아 6개국,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각 1개국씩 총 10개국으로 이 중 방글라데시가 3건, 인도네시아가 2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공종별로 구분했을 때 공종 및 발전 분야가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개발사업 2건, 공항, 물류, 환경사업은 각각 1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분포 관련 내용은 2022년 대상사업 분포가 그러하였다는 것일 뿐이지 카인드가 특정 국가나 특정 공종을 염두에 두고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리어 가능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청 사업 제안자의 분포입니다. 올해 FS 지원 사업 12건과 제안서 작성 지원 1건을 포함한 총 13건에 대한 수치입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에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및 공공기관 그리고 그 두 그룹이 협력한 경우로 구별하였습니다. 2022년도 선정사업 중 중소중견기업에서 단독으로 신청한 사업은 물류 및 환경 분야가 각 1건씩이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한 경우도 발전 분야에서 2건이 있으므로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을 고려함에 있어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카인드는 대상사업 평가 시 중소중견기업에게 100점 만점 중 총 8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민간기업, 공공기관, 민간 합동으로 구분하였을 때 공종별 분포입니다. 민간기업으로만 구성된 사업이 총 16건이며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사업이 총 4건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사업 제안자들이 신청하고 또 선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작년과 올해의 연간 지원 금액 분포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먼저 작년 2021년의 경우 총 16건을 지원했으며 평균 지원 금액은 건당 약 6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2022년의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 지원 1건을 제외하고 총 12건을 지원했으며 평균 지원 금액은 8억 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지원 건수는 4건 줄었지만 건당 지원 금액이 2억 원 이상 대폭 증대해서 성과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용역비를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표는 작년과 올해 지원한 사업의 목록입니다. 2022년에는 신규 도입된 제도인 제안서 작성 지원 사업 1건, 운영형 투자 사업, 즉 브라운필드 사업 2건을 지원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형 투자 개발 사업, 즉 그린필드의 예비 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은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FS 지원 사업으로 공모 또는 비공모 방식으로 건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상하반기 2번에 걸쳐 약 4주간 공모가 진행되며 예비, 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원합니다. 운영형 투자 사업, 즉 브라운필드의 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공모 방식, 지원 금액, 공모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나 예비 타당성 조사 지원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타당성 조사만 지원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실사, 가치평가 등 용역 수행을 지원합니다. 2022년 금년에는 총 2건을 지원했습니다. 제안서 작성 지원 사업 또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건당 최대 20억 원 지원을 수시 공모 방식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타당성 조사 완료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금년에 지원 중인 방글라데시 메그나 교량 사업도 2021년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신청부터 용역 완료 시까지 단계별 사업 제안자의 역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 사업 제안서, 서약서,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타당성 조사 제안서 작성, 요청 내역서입니다. 이때 컨소시엄으로 신청해 주시는 경우 모든 업체에서 지원 신청서, 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 평가 단계에서는 대상사업 선정위원회에서 경쟁 PT를 해주시면 됩니다. 용역 입찰 단계에서는 과업 지시서 작성 지원 및 등과 같이 용역 발주 관련 협의를 지원해 주시고, 용역사 선정위원회 시 직접 사업 소개를 통해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사업의 과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용역 수행 단계에서는 용역 중간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과 자료 수집에 도움을 주시면서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에 카인드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제안서 작성의 경우 과업 공정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제안자 경쟁 입찰 참여 또는 대정부 협상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제안서 작성의 경우 제안서를 해당 국가에 제출하고 민간 제안형 사업 추진을 위한 대정부 협상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 서류 및 작성식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지원과 제안서 작성 지원으로 신청 서류를 나누었고, 서로 다른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은 파란색 등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FS 지원 신청서입니다. 신청인을 기준으로 내부 역량 평가가 진행되므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 제안자가 해당 서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제안서 작성의 경우 신청자 구분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으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책임 분담 부분에서 타당성 조사는 별지 제14호 서식, 타당성 조사 요청 내역서, 제안서 작성은 별지 제15호 서식, 제안서 작성 요청 내역서를 참고해야 하는 등 신청 사업별로 양식과 항목을 꼼꼼히 작성 후 첨부 서류 목록까지 꼭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요약서입니다. 프로젝트 추진 경위, 사업 환경, 사업 추진 역량, 대상 사업의 적정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지원의 적절성 등 작성 내용은 평가 항목과 직결됩니다. 본 타당성 조사와 제안서 작성의 경우 자금 조달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운영형 사업, 즉 브라운필드의 경우 리스크 평가를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노란색 박스에 표시한 것과 같이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어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대상 사업 자체 정량 평가표는 신청 기업의 자체 사전 평가를 통해 제출 정보의 완결성과 정량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자체 정량 평가는 신청서 제출 시점에 모든 증빙 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어야 하나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타당성 조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운영형은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안서 작성의 경우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식을 확인하시어 기타 사업 설명 및 특히 가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의 서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원 대상 사업이 향후 사업화될 경우 해외 건설 특화펀드 대출 참여 및 카인드의 투자 참여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성과품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1년 이내 사업 추진이 없거나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 보고서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공동 업무 추진 협약서입니다. 제안서 작성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선정이 되면 카인드와 사업 제안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 이외에 기타 제출 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현재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FS 지원사업 관련 게시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제안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관련입니다. 대상 사업의 평가와 선정을 위하여 대상 사업 선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카인드 투자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전체 위원회 과반 이상을 국토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위원으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외부 전문위원은 공신력 있는 기관 및 카인드 내부 추천을 통해 구성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선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신청기업의 20분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 후 평가위원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기준은 예비 타당성 조사 및 본 타당성 조사, 운영형 본 타당성 조사, 제안서 작성 지원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점은 총점 100점 및 가점 15점으로 구성됩니다. 각 평가의 배점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를 통해 종합점수 60점 이상이 되면 그 이상을 득점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 사업이 선정된다는 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평가는 사업 환경, 사업 추진 역량을 포함해 6가지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총 15점 기타 가점이 후속 사업 발굴 등 사업화 선정 가능성 3점, 중소 중견기업 참여 여부 등 8점, 국내 산업경제 기여도 및 동반 성장 효과 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 타당성 조사 평가는 7가지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비 5번의 타당성 조사 지원의 적정성 평가 항목의 세부 항목에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및 검토 현황 점수가 4점 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총 15점을 차지하는 6번 자금 조달 가능성 평가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출자 계획의 적정성 5점, 출자자 구성의 적정성 5점, 재원 조달 계획의 적정성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본 타당성 조사의 기타 가점 15점은 은행의 대출 의향서 제출 시 2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진출 사업 시 2점, 국내 산업경제 기여도 및 동방성장 효과 3점, 중소중견기업 일시 8점으로 구성되어 예타에 비해 더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정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시행한 운영형 투자사업, 즉 브라운필드 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총 7가지이며 항목별 배점은 사업환경 시점, 사업 추진 역량 25점, 거래의 확실성 25점, 거래 조건의 구체성 15점, 타당성 조사 지원의 적정성 10점, 리스크 평가 15점 및 기타 가점 15점으로 구성됩니다. 1번 사업환경, 7번 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항목은 기존 건설형 투자개발 사업과 매우 상이하니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신규 시행한 제안서 작성 지원 사업 평가 항목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작성 지원 평가 항목은 총 7가지로 평가 항목은 건설형 투자개발 사업의 본 타당성 조사와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평가 항목 3번인 대상 사업의 적정성 비중이 커지고 평가 항목 5번인 지원의 적정성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수행 및 검토 현황 세부 항목이 빠지고 타당성 조사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이 수행 여부로 바뀐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위의 평가 기준을 참고하시어 자료를 잘 준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책사업실 이관무 실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법과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의 목록을 말씀드리고 법령별 구조 및 목차,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지원해왔던 ERPP와 KCT 그리고 FS와의
법과의 연관성을 말씀드리고 계획과 재원 요청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리 신수도법과 시행령은 영문본이 공포되지가 않았고 법령 번호도 연속적이지가 않고 직관적으로 알기 힘들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셔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빨간 글씨가 저희가 EIPP 예산을 통해서 번역을 지원한 사업들이 법령들이고요. 가장 근간이 되는 3호 신수도법하고 시행령 정부령 5호는 저희가 번역하지 않았는데 분량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분량이 작거나 아니면 그림 위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굳이 번역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생략하고 번역을 맡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정부령 5호에는 신수도에 관련돼서 별도의 조달 절차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한 17호는 재원 조달 및 관리에 대해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수도 시행령 대통령령 62호부터 이제 65호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대통령령인데 특히 오른쪽에 보시는 63호 대통령령이 마스터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이라고 생각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대통령령들이고요. 앞에 세 개는 말씀드린 대로 좀 짧아서 번역을 하지 않았고 주요 내용이 되는 신수도 컨셉, 그리고 공간 계획, 그리고 정부 핵심 구역에 대한 계획, 그리고 단계별 계획, 이 네 가지 파일들을 저희가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64호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공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65호는 번역하지 않았고 105호에 별도의 국가 사무처령이 있는데 이거는 이동에 대한 내용들이고 짧아서 번역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초청연수 과정에서 교통국 바페나스 안에 교통국의 공무원들로부터 입수한 문서인 신수도 슈퍼허브 지원을 위한 교통 시스템 계획 연구 문서도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문서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3호 신수도법에 대한 법령별 구조 및 목차입니다. 지금 저희 배포해드린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법조항들의 캡처 화면들을 여기에 좀 넣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공화국 하원과 대통령이 상호 동의하에서 결정되었다는 수도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누산 따라 수도를 수도로 수립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좀 이렇게 상세히 읽어보시면 보실수록 뭔가 수도 이전이 정말 과연 되는 것이냐라든지 나중에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은 좀 많이 사라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해설에 보면은 그동안 자카르타도 자카르타를 수도로 한다는 법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법이 없었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수도법 아까 제목을 보시다시피 누산따라를 수도로 하는 수도 이전에 대한 법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도에 대한 법률이 이번에 제대로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7호 정부령은 자금 조달 및 예산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약어들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약어들은 굉장히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APBN은 국가 예산이고요. BMN이 국유 자산입니다. 그리고 BMD 지역보유 자산이나 누산따라 자산 이런 것들보다는 다 앞에 APBN과 BMN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용어로서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저기 윗부분에 KPBU IK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구글 번역을 하면은 IKN PPP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신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달 절차,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PPP가 진행이 된다는 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AP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IKN PPP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부분들입니다. 이 5-A-3번을 보시면 기타 창조적 자금 조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 창조적 자금 조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고 후속 법령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정부 보증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수도 이전 단계에 따라서 3단계가 될 때까지 이 신수도에 대한 재원 조달과 사업은 국가 우선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아까
수자원공사에서도 발표하실 때 나왔던 것과 비슷합니다. 기한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4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실시 협약 체결 후에 4개월 이내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못할 경우 2개월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6개월에 해당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명시가 상세하게 되어 있으므로 17호 정부령을 또 많이 관심 갖고 자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63호 3장은 전체적인 수도에 대한 개발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8가지 개발 원칙들을 가지고 있고, 뭐 이 가운데에서는 숲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개발한다. EIPP에서 과제로 요청하기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는 어떤 솔루션들을 현재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개념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허브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 전체 국토를 다른 테마의 허브들로 구성을 하는데 이 누산따라 신수도는 경제 슈퍼허브로 구성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10분 도시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시설에 대해서 몇 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리 계획까지 갖고 있고요. 그리고 63호 마스터 플랜 역시 계속 일부인데 4장은 수도개발구역과 수도지역 KIKN에 대한 공간계획이고, 그다음에 정부 핵심구역 KIPP에 대한 핵심 구역에 대한 건축 및 환경 설계 지침이 5장, 그리고 6장은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될 계획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KPIKN과 KIKN에 대해서 기본적인 테마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활동, 액티비티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역시 교통계획과 함께 다 공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에너지 인프라 연결망 시스템 계획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도구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공간구조계획에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랜드마크가 되고 어떤 것들이 뭐 주요 간선도로가 되는지 많이 계획들이 상세하게 수립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면도들인데 이런 단면도들도 다 도면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SUT라고 통합 유틸리티 이제 덕트를 통합으로 관리를 할 때 얼마 정도의 직경 안에서 어떤 관로들이 들어가는지까지 다 배치도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어떤 목표, 어떤 것들이 이동하고 몇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하는지까지 내용이 모두 나와 있다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들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 전략 지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KIPKN이나 KIPP 그리고 뭐 정부 핵심 구역 이런 것들만 나와 있었는데 이 국가 전략 지역 KSN이라는 개념은 이게 좌측 하단에 보시다시피 누산따라 수도 지역과 누산따라 수도 개발 지역과 영해까지 포함하는 지역이라고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또 용어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특이하게 요 법령에 대해서는 좀 첨부되어 있는 문서들의 해상도가 낮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번역했다고 말씀드린 슈퍼허브 지원을 위한 교통시스템 계획 연구 문서의 주요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인도네시아 전역에 대해서 관광 허브, 농업 허브, 서비스 허브, 광물 허브 등으로 이렇게 슈퍼 허브들을 클러스터들을 이제 성장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교통 계획에 주로 후반부에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 항구에서 어떤 접근로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법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사업 개발을 할 때는 신수도 관련된 사업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참조되어 있는 문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지원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먼저 EIPP하고 KCT 네트워크를 하나의 장표에 좀 담았는데요. 약간 연보라 같은 부분하고 가운데 노란 부분들 이 두 축이 EIPP 1년차하고 KCT 1, 2년차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분홍색이 2년차고 이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번에 3년차로 곧 입찰이 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좀 대주제별로 어떻게 저희가 구체화를 해왔는지를 보실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수도 이전 선결사항 중에서 토지 확보 활용하고 실행 관리 조직 운영에 대한 2년차 과제가 있었고, 현수도권에 대한 경제산업 계획도 1년차 과제로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EIPP와 KCT 외에도 코린도와 현대 엔지니어링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한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지원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최근에 최종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뭐 약간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으나 저희가 4개 수은, KDI, 카인드, 코트라 4개 총괄기관 가운데 수원국 정부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들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행사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진출을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장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은 좀 한 줄 한 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EIPP 자문 결과가 어떻게 법령에 연관이 돼 있었고 반영이 안 된 것들은 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번 과제는 도시계획 1, 2차 년도에 이어서 지원을 했고요. 내용 보시면 도시계획 1차 보고서에서부터 저희는 지속적으로 전담 조직, 추진 조직이나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 그 결과 신수도청이 설립이 되고 신수도청의 역할들이 좀 행복청과 유사하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수도청이 이제 한국의 세종시 행복청에 해당이 된다면 LH 같은 세종시를 실제 시행한 시행기관의 존재는 현재 없는 상황인데, 신수도청 산하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계 부분은 신수도청의 세부적인 조직 구조나 운영안이 미수립된 상태라서 저희가 행복청의 조직 구조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도 저희가 2차 년도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요. 국부펀드나 정부자산 매각 임차는 물론 특별 채권 발행이나 세제 혜택 펀드 조성 같은 다양한 어떤 크리에이티브 파이낸싱에 해당되는 방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창조적 자금 조달이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뭐 국가 증권 발행된 조항이라든지 국유 자산 관련돼서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많이 요청을 했던 거는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자산들이 매각이 될 예정이고 임대 예정인지가 빨리 나와야 이게 바로 신수도 재원 조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했었는데, 이 목록에 대해서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3번 지속가능 숲도시 컨셉 및 숲도시에 대한 KPI 작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 결과 저희가 제시한 선도 사업과 유사한 산림 분야 사업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공간 전략 계획에 저희가 제시한 KPI가 역시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반 스프롤이라고 하는 좀 약간 무분별한 도시 확대나 개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선정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의 농업에 대한 생산성이 좀 낮아서 스마트팜 도입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그러한 일부 중요 제안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4번은 신수도 대중교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인프라가 필요하고 대중교통 환수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지, 그리고 UAM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들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UAM은 미반영돼 있고요. 그 대신에 자율주행이나 수소차, 스마트 모빌리티 등이 반영이 됐고 대중교통 중심이 된 도시로 설계가 되기로 법령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 역시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고요. 재생에너지 발전 모델 구체화, 그리고 저 5번 과제 왼쪽에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 활용 중심으로 좀 가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자문해달라는 게 구체적인 바페나스 측의 요청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가스 발전 같은 것들이 재생에너지 백업을 위해서 안정적인 발전원으로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법령에는 이제 저탄소 에너지 클러스터라고 해서 크게 이제 청정기술 산업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광산 개간 전략의 일환으로 수상태양광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의 이제 3차 년도 과제에 수상태양광 프리FS가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조했던 부분 중에서 뭐 100% 재생에너지 도시 같은 아이디어를 이제 계속 견제하시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석탄 가스화 발전은 아직까지 좀 이렇게 커머셜리, 그러니까 상업적인 타당성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버리지 않으시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조리용 말고도 난방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이제 도시가스면은 거액을 들여서 도시가스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난방에 필요가 없는 경우 도시가스 인프라
필요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현재 갖고 있어서 일부 좀 단념하지 않는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ERPP 말씀드렸고요. KCT 네트워크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 검증 후에 인도네시아 공무원 주택 PPP 사업은 현재 예비 수주 단계에 돌입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KCT가 3년 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수주 단계까지 이어진 사업이고요. 4월 말에 LH가 KCT 네트워크 결과를 바탕으로 LOI를 제출했고 10월 중순에 공공사업주택부로서 레터 투 프로시드를 받았습니다. 이 레터 투 프로시드를 받으면 6개월 내로 최종 타당성 조사 결과물과 스위스 챌린지를 할 수 있는 RFP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지금 격주로 공공사업주택부와 LH가 프로그레스 미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린도와 현행이 신청한 건설배후 단지 FS도 최종 보고를 했는데요. 장표를 일부 좀 따왔는데 이런 것들이 신수도법을 스터디하신 결과들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두 군데를 현황 조사를 하셨는데 이 두 군데에 대한 프리-FS가 이번 ERPP 3차년도 과제로 반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후보지 가운데서 이 신수도를 위한 건설 배후 지원 단지로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도출했고 총 9개의 후보지를 검토를 해서 4개의 후보지를 좁힌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ERPP는 이제 3차년도 과제를 이 세 가지 과제를 발주할 예정이고요. 자금 조달 3차가 있는데 이거는 카인드가 직접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직접 수행의 근거는 LH 이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개발 컨설팅, 해외 도시개발 컨설팅이 카인드에 이관이 됐고 정원이 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할 때 저희의 중점은 신수도 조달 절차와 신수도 PPP법이 언제부터 이제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규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ERPP는 지금 모든 ERPP 대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5년에 걸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므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총괄기관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ERPP MOU는 밥베나스하고 기재부하고 체결이 돼 있는데 올해 말부로 23년 1월부로 정확하게 신수도청이 이 신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므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전환해야 되느냐가 저희의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KCT 네트워크는 4년차를 맞이하게 되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공무원 주택 PPP 사업은 LH에서 사업주 예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LH에서 이제 예비 사업주들을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정부나 지자체 대상으로 KCT 네트워크 4년차 공모는 다음 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카인드 FS는 신수도 관련돼서 이 건설 지원 산업단지권에 대해서 사업주 기업들과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고요. 23년에 더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제원 및 요청 사항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ERPP는 이제 1, 2년차 정책 자문을 통해서 신수도 법령 제정에 기여를 했고 3, 4, 5년 차는 저희는 태양광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프리-FS와 FS를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ERPP가 단순하게 뭐 KSP와 달리 정책 자문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활용한 사업 개발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KCT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성과 도출이 됐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사업주 구성이 되는 단계가 더 중요하므로 계속 관심 가져주심과 동시에 그리고 1월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KCT 네트워크 공모에 해외 정부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연한 거라서 저는 그동안 많이 이제 답변을 안 했었다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좀 당연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무원 주택권만 봐도 LH가 자발적으로 LOA를 제출했고 그리고 KCT 네트워크 결과가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공공사주택부에서 좀 급한 것들이 있어서 이게 맞아떨어져서 레터 투 프로시드를 수취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인리 정부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파악해서 응찰하거나 언솔리시티드 프로포저를 제출해서 추진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 대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좀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수도 구매 절차나 구매법 그리고 PPP 절차나 시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므로 저희가 빠르게 내용을 파악해서 공지를 하겠으니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